전라북도 어느 작은 마을. 7월의 공기는 눅눅했고 매미 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한옥 마당 안은 적막했다. 성우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제 막 3일째. 향냄새는 아직 방 안 구석에 남아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의 발자국은 먼지 위에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은하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지 불과 며칠. 아직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성우는 평소처럼 서울로 출근했고 그날 저녁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마당 한켠에서 지수는 장작을 나르고 있었다. 흰 셔츠에 땀이 배어 있었고 눈빛은 무거웠다. 성우의 동생이자 은하의 시동생. 3살 어린 그는 장례식 내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지수는 남았다. 형이 떠난 집을 그냥 둘 수 없어서요.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점심 드셨어요? 은하가 마루에서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아직이요. 밥은 제가 할게요.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났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퍼졌다. 지수는 방충망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긴 머리카락, 약간 굽은 어깨, 그리고 작은 허리. 그 모습은 낯설면서도 낯익었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형수였지만 지금은 뭔가 다르게 보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 둘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없었다. 성우 오빠가 좋아하던 반찬이네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항상 집에 올 때마다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바깥에서 천둥이 울렸다. 갑작스런 여름 소나기가 내릴 기세였다. 은하는 창문을 닫고 빨래를 걷었다. 지수는 나무 문을 고정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기랏장 위를 두드렸다. 어둠이 천천히 한옥 안을 채웠다. 그날 밤 정전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번개와 함께 불이 꺼졌고 은하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찾았다. 손전등 대신 작은 초 하나. 그것을 켜고 조심스럽게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지수는 마루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다. 은하는 안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장롱 너머로 들려오는 깃소리와 지수의 기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지수야. 그녀가 낮게 불렀다. 네. 무서워서요. 천둥. 어릴 때부터 싫어했거든요. 지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촛불을 들고 들어왔다. 은하는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그녀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 그러나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어쩌면 살아남은 자만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빗소리는 더욱 세졌다. 촛불은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말없이 아침을 차렸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를 다듬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공기는 전과 달랐다. 침묵은 그대로였지만 침묵 안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장례식 이야기를 했다. 성우 씨, 참 착한 사람이었지. 그 부인은 이제 어떻게 하나? 지수 씨가 남아 있다더라. 하루는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지수군, 언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인가? 조금 더 있으려 합니다. 사람들 말이 많아지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은하는 그 말을 들었고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손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
그 안에 묻혀 있는 건 상실뿐이 아니었다. 어느샌가 한 남자의 눈길에 흔들린 마음이었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루로 나왔다. 지수는 여전히 작업대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다. 뭘 만들고 있어요? 모빌이요. 아이들 방에 다는 거. 아이는 없잖아요. 지수는 웃었다. 그냥 형이 살아 있었다면 하고 상상하면서 그 말에 은하는 눈을 돌렸다. 그리고 마당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형이 죽은 이후로 나는 뭔가가 꺼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요즘 조금씩 다시 켜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모빌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음이 어둡더라도 바람은 불잖아요. 그럴 땐 이게 흔들리듯 마음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은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슬픈 미소. 여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한옥에는 여전히 침묵이 가득했지만 그 침묵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장례식의 향은 사라졌지만 집 안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감돌았다. 은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차를 끓이고 정원을 돌보았다. 지수는 나무 작업을 하거나 마을 아이들의 책상을 고쳐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주 마주쳤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감정은 더 짙어졌다. 어느 날 은하는 마당 구석에 묻혀있던 오래된 삽을 꺼내 정원의 한쪽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다. 죽은 풀을 뽑고 흙을 고르고 작은 씨앗을 심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간절하고도 조용한 기도 같았다. 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가왔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도라지요. 성우 오빠가 어릴 적 좋아했대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형은 참 꽃을 좋아했죠. 나랑 달리.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 씨는 꽃을 안 좋아해도 물은 잘 주시잖아요. 그 말에 지수는 작게 웃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전과는 달랐다. 마치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둘을 더 가까이 묶고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은하에게 차를 건넸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서울에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은하가 물었다. 아직은요. 형이 없어진 이 집을 그냥 두고 가긴 좀 그렇네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오, 아니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서.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입술에 닿는 찬물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가 이 집에 머무는 이유가 오직 형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 때문일까?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장이 열렸다. 은하와 지수는 함께 나갔다. 장터는 북적였고 사람들은 둘을 흘끗흘끗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인사했고 누군가는 수군댔다. 같이 살면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은하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그건 모르겠네요.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하 씨는 후회해요. 그날 내 손을 잡은 거. 은하는 걸음을 멈췄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다. 그날 밤 은하는 작은 일기를 썼다. 지수는 나를 보며 웃는다. 그 미소는 따뜻하고 위험하다. 나는 매일 그 미소에 조금씩 무너진다. 며칠 후 비가 내렸다. 갑작스러운 장맛비에 마당은 진흙탕이 되었다. 지수는 대청에 쌓아둔 나무들을 급히 옮기고 있었고 은하는 급히 빨래를 걷고 있었다. 서로 마주치며 숨이 엇갈렸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한옥은 이럴 때 힘들어요. 새는 곳도 많고. 그날 밤 다시 정전이 되었다. 예전처럼 초 하나를 켰다.
이번엔 은하가 먼저 마루로 나왔다. 지수는 대청에서 누워 있었고 은하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날 이후 지수 씨가 자주 생각나요. 저도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지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둘은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밤 그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몸을 기댔다. 비가 천장을 두드리고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이후 둘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부모님의 전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 하지만 매일 아침 은하는 정원을 돌보고 지수는 나무를 깎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없음은 거짓이었다. 은하의 몸은 점점 더 피곤해졌고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하고 있다. 그녀는 정원의 도라지 꽃을 보며 중얼거렸다. 혹시 너도 알고 있는 거니? 정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마치 그 조용한 꽃잎들 사이에서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은하는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배를 만졌다. 손끝 아래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다. 이틀 전 읍내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는 말이 없었다. 단지 숫자와 날짜, 그리고 6주라는 단어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긴 한숨을 쉬었다. 방 안에는 도라지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지수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지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렸다. 지수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말하려던 입술은 닫혔다. 대신 혼자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부엌에서 매운 냄새로 입덧을 감추었다. 그러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으며 식욕이 줄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은 날카로웠다. 하루는 장날이었다. 은하는 장을 보러 나갔고 평소처럼 조용히 야채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 산다더니 벌써 배가 불러오나 봐. 성우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지수랑 너무 자주 다니더라.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밤이 뜨거워졌고 손은 장바구니를 놓칠 듯 떨렸다. 그 순간 지수가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서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보다 강했다. 장날 이후 소문은 더 퍼졌다. 누구는 은하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고 누구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수라고 확신했다. 마을 회관에서는 이미 불미스러운 일로 언급되었고 그 회에서는 은하의 출입을 조심스럽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의 어머니였다. 지수야, 너 요즘 왜 연락도 없니?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 형수랑 무슨 일 있는 거나?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하에게 물었다. 이제 말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은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임신했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기는 당신 아이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무너지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에요.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당신이 떠날까 봐 아니면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또 상처받을까 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떠나지 않아요. 절대.
그러나 다음 날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엔 지수의 아버지였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할 말이 있다. 주말, 지수는 은하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 냉랭한 거실 공기, 부모님은 단호한 얼굴이었다. 지수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진 알겠지만 이건 아니야.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만 넌 지금 가족의 이름을 망치고 있어. 애까지 생겼다니 우리한테 수치를 안겨주는 거니.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형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저는 책임질 겁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분노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 아이 낳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호적에서도 빼겠다. 은하는 말을 잃었다. 지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가족을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돌아왔다. 그 길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렸다. 며칠 후 마을에서도 공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 지수의 가족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 중 하나는 공동체의 도덕성 유지에 관한 건. 이장은 말했다. 최근 마을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미망인과 그 시동생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마을의 품격을 해칩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게 저와 은하 씨 이야기라면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탄식했다. 한 어르신이 일어섰다. 그럼 너는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형의 아내였던 사람을. 지수는 담담히 말했다. 형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처음엔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형도 그녀의 행복을 바랐을 거예요. 형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이 끝나고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지수와 은하는 그렇게 홀로 걸어 나왔다. 마을의 밤은 고했고 별빛은 차가웠다. 그날 이후 은하는 친정으로 갔다. 목포 외곽의 작은 집, 지수는 남았고 한옥을 지켰다. 그리고 여름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별은 고개를 숙였고 한옥의 기와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이 쌓였다. 여름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여름에 있었던 일들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수는 마을을 떠났다가 3달 만에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날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대문 앞에 서 있던 노인은 그냥 고개를 돌렸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향했다. 폴밭이 자라나 마당이 보이지 않았고 문은 삐걱이며 열렸다. 먼지가 가득한 집 안에서 그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마당을 쓸고 고장난 창문을 수리했다. 다음 날 그는 읍내로 나가 목재와 도구를 사왔다. 집 뒤편에 있는 피어가 된 헛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주민 중 하나가 물었다.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며칠 후 지수는 마을 사무소에 들러 행정서류를 작성했다. 이 땅, 내 앞으로 등기하려고. 공무원이 물었다. 가족 동의는 받았나요? 가족이 없습니다. 그는 형의 호적에서 나왔고 부모는 그를 호적에서 제명했다. 그는 이제 법적으로도 혼자였다. 한옥은 점점 달라졌다. 기와를 새로 얹고 나무 기둥을 손질하며 그는 말없이 손으로 모든 것을 다시 세웠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나중엔 궁금해했고 그 다음엔 침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집을 찾아왔다. 은하였다. 그녀는 조금 야이었지만 눈빛은 강해져 있었다. 배는 많이 불러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지수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마당에 꽃을 심고 있다고 하더라고. 은하는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곳엔 국화가 피어 있었고 도라지꽃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여기 아직 우리 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지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다. 아주 조용히 오래도록.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마당에 앉아 찻잔을 나눴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발끝에 스쳤다.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뭐라고 하겠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요. 며칠 뒤 마을의 노인 한 분이 지수에게 말을 걸었다. 꽃이 참 곱게 피었더구먼. 그냥 심어봤어요. 그 사람 돌아왔나? 네, 함께 살 겁니다. 노인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살아. 그렇게 묵묵히 사는 게 더 어려운 일이야. 그 말을 들은 후 지수는 처음으로 한옥 때문에 새 문패를 걸었다. 하는제, 한옥 이름 다시 피어나는 집. 그리고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었다. 겨울의 기운이 스미기 전 은하는 아이를 낳았다. 조용한 밤 마당 너머 들리는 바람 소리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퍼졌다. 작고 여린 생명이 세상에 왔다. 지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은하 옆에 앉았다. 이름 뭐로 할까? 민준, 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둘의 마음을 닮은 듯 단단하고 조용했다. 며칠 후 누군가 또 문을 두드렸다. 지수의 어머니였다. 오랜만에 본 아들은 말없이 문을 열었고 그녀는 마당에 서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 씨는 잘 있어요. 아기 낳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잘 건뒀어요. 어머니는 마당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그 아이 안아봐도 되니. 그날 처음으로 민주는 할머니 품에 안겼고 한동안 울음을 멈췄다. 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이 집은 이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한옥의 겨울은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눈이 내렸다. 지붕 위, 마당 위, 그리고 한옥 앞돌담 위로 하얀 눈이 조용히 쌓였다. 처음 맞는 겨울이었다. 민준이 태어난 지 2달, 아기는 이제 제법 사람 얼굴을 하고 울음 대신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다. 은하는 방 안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와 위에 내려앉은 눈은 깨끗했고 그 위를 날아가는 까치는 조용히 계절을 넘기고 있었다. 지수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도초만 장갑을 끼고 눈을 밀어내는 그의 모습은 어느새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일하고 아침마다 은하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민준이 울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는 이제 이 집의 남자였다. 하루는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눈꽃 축제였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어른들은 따뜻한 호떡을 나누었다. 지수는 조용히 민준을 업고 은하와 함께 장터를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예전 같은 날카로움은 없었다. 대신 조심스러운 이해와 조금의 동정이 섞여 있었다. 아기가 참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다. 은하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충분히 축복받은 거예요. 은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은하의 친정어머니가 마을로 내려왔다. 그리고 손수 만든 이불과 옷가지들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젠 여기가 너희 집이구나. 그 말은 허락도 아니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하나의 인정이었다. 그건 은하에게 충분했다. 지수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누가 너의 부모냐고 물으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묻겠죠. 예, 우리는 결혼식을 안 했냐고.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땐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데 집중하느라 종이에 사인하는 걸 잊었단다. 그리고 계절은 또 한 번 변했다. 봄 벚꽃이 피었고 마을 어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피어가 되었던 옛 헛간을 개조해 작은 목공방을 열었다. 주민들의 의자, 책상, 장롱을 손질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은하는 마을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은하 선생님이라 불렀고 민주는 언제나 책장 옆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민회의에서 누군가 말했다. 지수 씨네 목공방, 마을 홈페이지에 소개합시다. 그 사람 덕분에 집수리도 잘 됐잖아요. 이제는 마을 사람이에요. 그 말은 누군가의 특별한 지지가 아니었다. 다만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이해의 결과였다. 지수와 은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마지막으로 봄비가 내리던 날, 은하는 지수에게 물었다. 우리 지금 행복한 거 맞죠? 지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있다면 그건 행복이에요.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증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었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는 도라지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다. 그 꽃은 여전히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잊을 수 없는 계절과 견뎌낸 시간 그리고 지켜낸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결혼식도 축복도 받지 못했지만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승리했다.